9월 25일 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요즘 밤에요. 창문 열고 자다가 추워서 깰 정도로 제법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다만 오늘도 낮엔 다소 덥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한낮 기온 26도, 부산과 광주 27도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많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추석 연휴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좋네요. 네. 자, 오늘도 놓쳐선 안 될 국내외 뉴스부터 다양한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깜짝 퀴즈도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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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김태인 기자랑 이재승 기자 뭔가 이렇게 초록초록 파릇파릇한 느낌이에요. 저희는 또 그렇고 우리 또 앵커분들은 가을 느낌도 무심 풍기네요. 여러분이 잎이 되어주신다면 저는 나무 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색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네. 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 첫 번째 이슈 뭘까요? 네, 오늘 첫 번째는요. 화목해 보였는데입니다. 자, 서울 송파구에 살던 일가족 5명이 한 곳도 아니고 서울과 김포 등 3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웃들은 이들이 화목해 보였다고 기억을 했는데 일가족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시점에 숨진 이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가봅니다. 예. 지난 토요일 아침 이곳에서 40대 여성 오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추락사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오 씨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 씨가 거주하고 있던 송파구의 빌라를 찾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빌라를 지금 찾은 모습인데 여기서는 오 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3명이 함께 숨져 있었습니다. 지금 장소가 2군데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 정리해보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떨어져서 숨졌고 그곳은 자택은 아니었고요. 근데 그 떨어져 숨진 그 여성이 사는 빌라를 또 가보니까 경찰이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이 3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 이거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데 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오 씨의 초등학생 딸도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 씨는 그제 호텔에 딸과 함께 들어간 뒤에 또 어제 혼자 나온 이런 사실 확인이 됐는데 경찰은 오 씨가 딸을 살해했을 수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결국 오모 씨가 송파의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는 말씀드렸고 일가족이 살던 빌라에선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초등학생 딸은 김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가족 5명이 한꺼번에 3군데서 사망을 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그 빌라에서는 또 유서가 발견이 됐다고요? 네, 이 남편과 시누이가 각각 쓴 걸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이 된 건데요. 이 가족 간 빚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 씨는 지난 6월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지인 3명에게 2억 7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 씨가 한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추가 소환이 예정된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오 씨는 시어머니의 집 보증금 등 수억 원의 돈도 빌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전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이웃들이 또 평소 이 가정이 화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가족들이 살던 빌라 주변의 이웃들은 평소 화목해 보였던 가족의 비보에 안타까움을 전했는데요. 젊은 부부가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놀러 다니는 걸 보고 사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나 화목해 보이는 가족이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알고 보니까 수억 원의 빚이 있었다는 거고 경찰이 이들의 돈 거래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가족은 상당 기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살던 빌라 앞엔 도시가스가 곧 끊긴다는 안내서와 연체된
카드 대금 고지서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 씨 친가 소유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최근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오 씨에게 건네고 부부가 살던 이 빌라로 주거를 옮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오 씨는 수개월 전부터 빚 독촉을 피해서 초등학생 딸과 함께 숙박업소 등을 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시누이는 사망 며칠 전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이제 살아생전의 행적들을 역으로 좀 추적하고 있는 과정이다. 아까 말한 대로 수개월 전부터 빚 독촉을 피해서 초등학생 딸과 숙박업소를 전전했다. 또 시누이는 주민센터를 찾아서 기초수급이 가능하냐를 물었다. 이런 정황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군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뒤늦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경찰은 일단은 외부 침입 등 범죄와 관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오 씨의 휴대전화와 돈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시신을 부검해서 이들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아침부터 들으니까 좀 마음이 무겁지만 꼭 좀 전해야 될 만한 좀 중요한 소식이어서 전해드렸고요. 이건 추가로 또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나오면 또 전해주기로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네, 다음은 머리 다 빠졌는데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갑작스러운 탈모로 머리카락을 다 잃었습니다. 자,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호소를 했지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공익복무를 한 김모 씨는 갑작스러운 탈모를 경험했습니다. 복무 18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거의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코털 등 다른 부위의 채모도 빠져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잖아요. 보니까 머리뿐만 아니라 그러면 온몸에 털이 다 빠진 거네요. 아이고. 주변 친구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한 달 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면서. 그리고 본인이 또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렇죠. 자, 김모 씨는 이 때문에 자신이 중병에 걸린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짜 뭐 암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엄청 빠져가지고 친가 외가 다 탈모가 없어가지고 탈모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놀란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이 요양원에서 한 일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휠체어 바퀴를 고치는 건 물론이고요. 창문에 철조망을 달아야 했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까지도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료들하고 유튜브를 보고 브레이크 같은 거 잘못 수리해가지고 타다가 이렇게 다치면은 그 어르신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어머. 그러니까 보통 군대도 그렇고 공익근무 요원도 해당 부서나 이제 근무지에 가면 다양한 역할을 맡기 마련이긴 한데 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행정 업무면 행정 업무, 다른 거면 다른 거 좀 분야를 나눠서 해야 될 텐데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많은 걸 시켰다 이런 게 지금 저 피해자 측의 머리가 빠지신 분 그리고 아버지의 지금 주장입니다. 더구나 여기 요양병원이잖아요. 그럼 환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인데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없는 이 학생, 그러니까 공익근무 요원이 휠체어 바퀴나 창문을 그냥 고치는 게 이게 원래 공익요원이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많이 생기죠.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요원들은 노인과 장애인들의 신체 활동을 돕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병무청 누리집에 나온 내용인데 김 씨는 자신이 해야 했던 일들이 부적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줄을 서서 이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김 씨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는데 또 복무 기간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서 신고도 했지만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 처분을 하는 데 그쳤고 공상 판단은 담당 기관인 남양주 씨 몫이라고 했습니다. 참 아까 이제 이 당사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줄을 서서 시켰다라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관리 주체 자체도 좀 모호했던 것 같고 이런 업무 지시가 참 그 관리 주체의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좀 명확한 업무 지침이 내려지고 그걸 좀 잘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책임을 따질 때 이제
이 복무 환경 때문이 아니다, 복무 환경 때문이다 이거를 피해자 측이 입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비해서 개인은 굉장히 그런 거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비용도 들 테고 전문 지식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쪽에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일견 드네요. 이게 뭐 지금 당장이 탈모와 또 어떤 그런 공익 복무 환경과의 어떤 연관성 있을 수 없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연관이 뭐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당장에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이 나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오늘부터 수술실 촬영입니다. 자, 오늘부터 마취 상태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요. 환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실 촬영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곳이 많고 환자와 의사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7년 전 수술 도중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수술실 CCTV 영상입니다. 이 영상으로 의사가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후 수술실에서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의료사고 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술실 촬영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꾸준히 제기가 됐고 결국 이제 시행하게 됐는데 이게 혼선은 이제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측도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환자 단체들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응급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예외가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또 30일인 영상 보관 기간도 너무 짧아서 실제 의료 분쟁에 쓰기 어렵다는 환자 단체 입장입니다. 또 이에 반해서 의사단체들은 헌법 소송까지 제기를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고요. 의사협회 측은 시행 첫날인 오늘 오후 1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발 때문인지 법은 시행이 됐는데 여전히 준비가 안 된 병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서울 또 경기의 병원들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CCTV를 설치 안 한 곳, 또 앞으로 언제 설치할지 계획조차 없는 이런 곳도 있었고요. 또 뭐 녹화 아직 안 된다 이런 병원 현장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자, 이런 내용도 들어보시죠. CCTV 같은 거 보통 뭐 녹화해준다는 것도 있는데. 네, 저희 병원은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녹화는 안 되어 있어서 소리는 다 들리실 거예요. 수면 마취를 엄청 저희가 강하게 안 하거든요. 뭐 언제쯤이면 녹화하면서 받을 수 있거나. 지금으로서는 죄송하지만. 이게 시행이 됐다라는 게 무색할 만큼 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게 병원에서 녹화를 할 수 없다고 하면 환자로서는 좀 난감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처벌이 또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이제 병원에서 녹화를 거부하면 일단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벌금 액수 5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500만 원이고 그 이하로 벌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앞서 이 법이 설치된 이유가 7년 전에 고 권대희 씨 의료사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권대희 씨 어머니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벌금을 500만 원 한다? 이거는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죠. 행정처분을 내리든지 해야 되지. 벌금 처벌하는 거는 저는 처벌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정부도 현장 준비가 소홀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른바 권대희법이 만들어지고 유예기간 2년이 흘렀지만 보건당국은 CCTV를 설치하는 수술실이 몇 곳인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자 단체는 촬영 거부 사유가 너무 주관적이다. 그래서 법은 시행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또 반면에 뭐 병원이나 의사 단체 쪽은 우리 수술하는 거 감시하는 거냐 기본권 침해다라고 헌법 소원을 낸 상황이고요. 서로 반발하는 상황이고 또 어떤 병원은 우리 CCTV 설치했습니다. 안심하세요라고 홍보를 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애초에 취지에 맞게 좀 잘 다듬어지고 현장에서 좀 잘 실제적으로 적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마치 우리 대장 내시경이나 내시경할 때만 의식 잃고 나면, 그러니까 잠들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지 불안한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런 신뢰가 깨진 사건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CCTV 이제 설치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네.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제대로 잘 수술하는 모습을 찍혀서 그 모습이 오히려 좀 환자들과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체를 너무 기본권 침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근데 어쨌든 뭐 양측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보완할 게 있으면 좀 빨리 보완하고 의료계의 어떤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전해주세요.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지하차도 걷는 여성의 화들짝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 차량이 지하차도로 들어서는데요. 그런데 앞쪽에 달리던 저 빨간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면서 급히 멈춥니다. 갑자기 저게 뭐죠? 지금 주행 중이었는데 차에 갑자기 이상이라고 생긴 뭐 그런 상황일까요? 네, 이 빨간 차가 멈춘 이유, 네. 보셨어요?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면 안 될 곳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는 차가 급하게 멈춰 선 겁니다. 네, 저 인도는 분명히 아니어 보이고요. 너무 태연하게 지금 지하차도를 걷고 있는데 방향도 지금 차량이 오는 방향을 마주하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네,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요. 처음에 귀신을 본 줄 알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눈 비비고 다시 봐도 사람이라서 놀랐다라고 했는데 저도 영상 보면서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깜깜한 지하차도를 저렇게 걸어 다닌 건데요. 누리꾼들은 영상 보면서 놀란 가슴 쓸어내렸다. 저러다 사고 나면 누구 책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상금 무려 61억 원, 현실판 오징어 게임 나온다입니다. Attention players. You will now compete for our biggest cash prize in reality show history. 네,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를 그대로 본뜬 리얼리티 쇼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예고편이 공개된 거죠? 보면 원작처럼 이게 좀 초록색 추리닝 또 입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인형, 무궁화 이거 하는 거 나오고요. 관리하는 사람들 빨간 옷 입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드라마 옮겨놓은 것 같네요. 네, 넷플릭스는 총 10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라는 이름의 리얼리티 경쟁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작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같이 456명의 참가자가 참여합니다. 우와,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드라마에서 이 게임 참가자들의 생사가 달려있잖아요. 지금 소개되는 리얼리티 쇼에서는 당연히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상금은 실제로 엄청난 건가요? 네, 상금이 무려 45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억 원에 달합니다. 리얼리티 TV쇼 사상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지난 겨울 한파 속에서 이 리얼리티 쇼를 촬영하면서 일부 참가자들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현실판 생존 게임인데 이 원작인 오징어 게임만큼의 큰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3m 뛰어올라 배에 올라탄 청상어리입니다. 네, JTBC 취재진이 삼치잡이배 대성호로부터 받은 영상인데요. 수면 위로 무언가 세차게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낚싯줄에 걸린 청상아리였습니다. 성질이 매우 난폭한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청상아리는 낚싯바늘을 빼내려고 수면 위 3m 높이까지 3-4차례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이 청상아리 배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쿵하고 소리도 나고요. 몸 길이가 3m, 무게는 200kg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대성호 선장은 지난 8월부터 이 10번 출항을 하면 8번 정도 상어를 볼 정도라면서 최근 포항 앞바다에 상어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포항을 포함한 동해안에서는 28건의 상어 발견 신고가 접수됐고요. 해수욕장에는 상어 퇴치용 그물망도 설치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어는 따뜻한 바다에 산다고 합니다. 이 동해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자주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은 지구 온난화 심해지면서 상어 출몰 잦아질 듯 신기하긴 한데 반가운 일은 아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온난화 걱정이에요. 네, 마지막 소식은요. 폭우에 도로 덮친 산사태입니다.
어제 새벽 2시 40분쯤 울릉도에 있는 산 한쪽 절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토사와 암석은 아래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그 양만 무려 3만 톤에 달합니다. 심야 시간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하지만 인근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울릉도에서 산사태가 난 건 최근 내린 폭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 울릉도 북면에는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130mm의 비가 내렸고요. 앞서서 또 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히 산사태가 난 곳은 비가 오면 토사 유실이 빈번했던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도로가 정상적으로 복구되기까지는 나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서 이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과 귀성객 그리고 관광객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이렇게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황금 연휴 맞이 항공권 싸게 사는 꿀팁. 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임시 공휴일과 개천절이 끼어 있어서 기본 6일, 개인 연차를 쓰면요 최대 12일까지 쉴 수 있다고 하죠. 오랜만에 맞은 이 황금 연휴에 국내 또는 해외여행을 가려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항공권 저렴하게 사는 꿀팁. 오늘 잘 알아두시면 이번 연휴뿐만 아니라 다음 휴가철에도 쏠쏠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드디어 이번 주가 이제 연휴 시작인데 네. 저는 항공권 뭐 싸게 사려면 저도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보면 뭐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막 검색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항공권이라고 검색을 하면 편도로 가는지 왕복으로 돌아오는지 목적지는 어딘지 언제 떠난지 등등에 따라가지고 우리 항공권 쭉 다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항공사별로 가격 비교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스카이스캐너라든지 프라이스라인닷컴이라든지 다양한 항공권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시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그야말로 최저가의 항공권을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까지는 뭐야 저거는 나도 아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를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렇게 항공권을 가격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에 나오는 최저가 항공권이 진짜 최저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항공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네. 뭐 혹은 위메프나 G마켓 등등의 오픈 마켓에 들어가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 비교 사이트에 나오는 최저가 항공권은 이 정도 가격대에 사면 비교적 저렴하게 사는 거구나. 요게 잘 사는 거구나. 네, 그 정도로 확인하는 요구로만 확인을 하시고요. 이런 홈페이지에서 직접 들어가시면 인바크가라든지 핫딜, 쿠폰 할인, 뭐 혹은 신용카드 할인 등등을 받아가지고 더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가 가격 비교 사이트에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요. 각각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더블 체크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손품을 팔아야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 사이트만 전적으로 믿지 말고 그 항공사 원래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거나 아까 같은 뭐 오픈마켓 사이트도 비교해봐라. 알겠습니다. 근데 항공사에서 보면요, 뭐 출발 임박, 뭐 특가, 그다음에 뭐 항공권 할인 행사 이런 거 약간 이벤트성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진에어라든지 에어서울이라든지 이제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LCC에서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말 크게 연중 특가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1년에 2번 정도라서 상반기에는 1, 2월 정도, 하반기에는 6월에서 7월 정도에 이렇게 대특가를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진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그야말로 특가
특가라는 얘기가 과장이 아닐 만큼 정말 싸게 항공권을 살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항공사마다 그리고 노선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했던 사이다 특가에서 일본 항공권이 무려 3,900원이었어요. 3,900원이요? 네, 39,000원 아니고 3,900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정말 특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이 행사를 잘 잡으시면 정말 저렴하게 여행 떠나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네. 또 이 외에도 임박 특가 행사를 또 많이 진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티웨이 항공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국내, 해외에 티켓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각 항공사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정보를 각 항공사에서는 SNS에 가장 먼저 공개를 하기도 하고요. 네. 가끔은 무료 항공권 이벤트도 진행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역시 SNS 계정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팔로우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티웨이 항공이 이번 추석 연휴 때 이번 주 수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지금 국내 항공권 일부 노선 특가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좋은 정보네요. 그리고 뭐 팔로우하는 거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언제 귀국하는지, 언제 출국하는지에 따라서도 이게 항공권 같은 노선인데도 가격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이날, 이 요일에 출발하는 게 싸다. 이런 거 좀 알려주시죠. 있죠, 당연히. 네네. 주말은 아니겠죠. 네, 평일이겠죠. 네, 맞죠. 우리가 이제 보통 호텔도 뭐 성수기, 비수기가 나뉘어져 있어서 성수기에 가면 비싸고 비성수기에 가면 좀 비교적 저렴하잖아요. 네. 항공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시기도 있지만 요일 중에서 이 요일에 떠나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주말에 떠나는 게 비쌉니다. 네, 출국과 귀국 모두 주말에 하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비싸고요. 반면에 화요일에 출국하고 목요일에 귀국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으로 2위로 저렴한 게 수요일에 떠나고 수요일에 돌아오는 거라고 하고요. 3위로는 월요일에 떠나고 목요일에 돌아오는 게 저렴하다라고 하니까요. 또 우리가 어차피 기왕 휴가를 쓸 거라면 평일에 움직이는 것도 무관할 수 있잖아요. 요 날짜들, 요 요일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항공권 땡 요일이 싸다. 요거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보기에는 이때 휴가 내는 거 좀 어려운데 그런 요일이니까 싼 거네요. 맞아요. 특히나 실제로 여행사 직원의 말에 따르면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에 특가 프로모션이 많이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휴가를 쓰실 거라면 화요일과 수요일을 끼고 떠나는 게 가장 저렴하게 떠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항공권은 일찍 예매하면 예매할수록 저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항공권이 낮은 클래스의 표부터 소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같은 이코노미 클래스 이제 좌석이라고 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한지 혹은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더라도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같은 좌석으로 보여도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나 마일리지가 얼마나 적립되는지 이런 게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빨리 예매하는 사람이 당연히 저렴한 자리를 선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염두하시되 한 가지 참고하실 만한 건 보통 항공권이 이제 1년 전쯤부터 열리거든요. 그런데 항공사에서 8개월 이상 남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무 일자가 많이 남은 항공권에 대해서는 가격을 또 디테일하게 책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추후에 더 저렴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찍 예매하는 게 좋대라고 해서 1년 전 이렇게까지 일찍 하시는 건 또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내년 9월 이런 것까지 아니고 지금이면 만약 내년 봄 정도는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추석 내일 모레 연휴니까 그때 여행 항공권을 사려는 거는 이미 조금 늦은 감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미리 항공권을 사지 못했어도 그러니까 소위 떨이라고 하죠. 이런 거 표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보통은 그룹 항공권, 우리가 땡처리 항공권이라고 부르는 티켓들이 있거든요. 땡처리. 그러니까 여행사에서는 패키지 상품을 많이 팔잖아요. 이 패키지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결국은 항공권을 미리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건데. 여행사가. 예를 들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 항공기에서 일부의 좌석들을 여행사가 미리 예약을 해서 선점을 했어요. 근데
패키지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려가지고 일부의 좌석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은 좌석을 여행사에 꼭 패키지를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개인들에게도 팔겠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그룹 항공권이라는 거고요. 보통은 이 비행기가 출발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여행사의 홈페이지에 이 땡처리 항공권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개인적으로 항공사에서 다이렉트로 구매를 할 때는 일주일이 가장 비쌀 때거든요. 그렇죠. 급하게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행사에 이 땡처리 항공권이 남았다면 무조건 이걸 잡는 게 이득인 겁니다. 네. 그래서 각 홈페이지 여행사를 잘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실제로 모두 투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모두 투어에서는 공동 구매 항공권이라는 메뉴를 활용을 하시면 티켓이 땡처리 항공권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땡처리 항공권 쭉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있다면 잡으시는 게 이득인 게 대략 70~80% 정도 저렴하게 항공권을 잡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쯤 또 즉흥적으로 여행 떠날 때가 있잖아요. 항공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충만 봐도 뭐 70%, 60% 할인이에요. 뭐 적어도 80만 원짜리가 20만 원대고. 사실은 만약에 목적지를 안 정하고 그냥 날짜가 비어 있는데 어디를 가고 싶다면 할인율 큰 데를 그냥 나 가야겠다. 너무 좋죠. 그렇게 골라서 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행사에서 땡처리 항공권 살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잖아요.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당연히 있죠. 이제 그룹 여행권, 땡처리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을 위해서 미리 확보를 한 거였다 보니까 패키지 상품으로 실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과 출국과 귀국을 같이 일정을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 하루 정도 미루고 싶은데 라고 한다고 해도 이 출국 일정을 조율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취소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내가 사정이 생겨서 일정을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취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항공권에서 우리가 직접 항공권을 구매했을 때는 앞으로 여행 일정까지 며칠 남았는지에 따라서 비율로 취소 수수료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룹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아예 정액으로 금액으로 취소 수수료를 이제 책정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제 예매를 했고 오늘 당장 취소를 하는 건데도 생각보다 큰 수수료가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예매를 하실 때는 신중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가끔 비행기 일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항공은. 뭐 예를 들어서 8시에 출발하는 거였는데 10분 일찍 출발한다. 7시 50분에 출발한다고 할 때는 보통 문자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땡처리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로 다이렉트로 연락이 가는 거라서 한번 거쳐서 나에게 올 때 연락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땡처리 항공권 잡으실 때는 미리미리 메일이나 혹은 항공사의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일정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탑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60%, 70% 할인의 혜택을 누리는 그 대신에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할인이 좀 많이 되니까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항공권 저렴하게 잘 사는 방법은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 연휴에 국내 여행하시려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여행이니까 항공권보다는 숙박 정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숙박 세일 페스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숙박 세일이니까 숙박에서 우리가 저렴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5만 원을 초과하는 숙박 상품을 뭐 예를 들어서 야놀자라든지 여기 어때 등 온라인 여행사나 숙박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매를 하실 때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형태는 쿠폰으로 지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3만 원 쿠폰을 지급을 받으셔서 할인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 유의하실 건 이 쿠폰이 무제한이 아니고 30만 장으로 수량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 저거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예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7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숙박 세일 페스타 5만 원이 넘는 숙박을 할 때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오, 굉장히 큰데요. 괜찮죠. 요것도 30만 장만 딱 돼 있으니까 빨리 기회를 잡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에 같은 항공편 탑승권을 사더라도 구매 가격에 차이가 나는 그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환불 가능 여부, 2번 마일리지 적립 정도, 3번 탑승자 성별.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 당첨자 2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무려 160년이 넘는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며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한 번 참가했던 사람들이 자녀와 손주까지 챙겨서 다시 참가할 정도라는데요. 어떤 대회일까요? 아니, 눈을 왜 저렇게 뜨고 있는 걸까요? 코는 또 있는 대로 납작하게 만들고요. 무대에 오른 사람이 얼굴을 마구 구기면서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국 컴브리아주 세계 얼굴 찡그리기 대회 현장입니다. 말이 쓰는 마구를 목에 건 참가자들,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다채로운 표정 변화를 보여줘야 우승할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대회로 불리는 이 대회는 1862년 처음 열렸습니다. 긴 역사만큼이나 이미 많은 우승자들이 나왔는데 한 번도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참가한 사람은 없다고 해야 할까요? 한 남성은 1986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해 총 18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 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웃어야 복이 온다, 찡그린 얼굴은 복 나간다라고들 하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예외인 것 같네요. 달리는 오토바이, 그런데 짙은 연기가 꼬리처럼 달라붙더니 펑! 시뻘건 화염에 휩싸입니다. 태국 중부 칸차나부리 지역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전기 오토바이의 배터리가 과열로 폭발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보입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해 다행히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걸 막았고요. 운전자 또한 오토바이에 불꽃이 튀는 즉시 몸을 피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당국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미 칠레의 치안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면서 교통사고보다 범죄 피해를 더 걱정해야 할 정도라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한 남성,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모를 쓰고 가장자리로 달리는데 갑자기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뺀 남성이 그대로 킥보드를 낚아챕니다. 칠레 산티아고주 콘찰리 지역에서 포착된 신종 날치기 수법입니다. 킥보드를 뺏긴 남성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도로에 나뒹굴었는데요. 다행히 타박상 정도만 입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 남성, 평소처럼 전동 킥보드로 퇴근하던 중이었는데 뒷일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범죄를 당했다며 만약 달려오던 차가 있었다면 생명까지 잃을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우면 끝이 없죠. 매주 월요일엔 우리가 꼭 만나고 싶었던 전문가 직접 모시고 다양한 지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선물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나볼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공원 산책하다 보면 나이 불문하고 정말 335 달리는 분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날씨도 선선해졌겠다. 나도 한번 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그런 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1997년 첫 번째 대회 출전해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한국 여자 마라톤계의 전설. 이제는 누구나 달리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제2의 마라톤 인생을 즐기고 있는 권은주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야, 기억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되게 반가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마라톤계 레전드를 모셨으니까 우선 이 감독님 얘기부터 간단히 좀 해보면, 아니 1997년 10월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첫 이제 풀코스 완주를 도전하시러 가신 건데 기록을 또 네. 한국 신기록을 세우신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국내 랭킹 7위로 올라서셨고요, 그때.
국내 랭킹 아니고 월드 랭킹. 월드 랭킹이요? 네. 세계 랭킹. 아, 국제 랭킹. 네, 네. 그때 나이가 우리 이제 21살. 지금 21살이. 맞아요. 지금도 너무 어려워. 이런 멘트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1살에 국내 최고는 물론이고 세계 랭킹 7위의 기록을 세우셨다. 참 어떻게 보면 우문일 수 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좀 이렇게 내가 처음 풀코스 도전하는데 세계 랭킹 7위? 네. 내가 하니까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셨어요? 아니요. 세계 랭킹이라는 사실 기록도 사실 몰랐었고 그리고 사실 이거 뛰면서도 기록을 내가 한국 기록을 세웠다라는 뭐 어떤 느낌보다는 되게 얼떨떨한 느낌? 그리고 내가 이거 뛴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인정해 주실까라는 조금 사실 이제 자신감 떨어지는 그런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오히려 약간 좀 괜찮은 거야? 약간 불안감이 드셨다는 그런 마음인가요?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연습 때, 훈련 때도 어느 정도 기록이 한국 기록은 깰 수 있는 기록으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6분이 주는 의미를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 이렇게 내로라는 선수들과 같이 이제 같은 팀에 계셨잖아요. 실업팀에. 그런데 참 이렇게 신기록을 딱 세우시고 나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기록 되게 늦게 깨졌어요. 네. 그게 2018년에야 새로운 기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년 동안 최고 기록자에 계셨던 건데 그 자리에 그게 사실 부담도 많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그 새로운 기록이 2018년에 세워졌을 때 그때는 혹시 어떠셨나요? 그때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있었습니다. 저 현장에서 거의 골인점 1km 전에 있으면서 김도현 선수 지나가는 모습을 봤었고 이제 내 기록이 깨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뒤에 계신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이제 부담감 내려놔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도 약간 느끼실 것 같은데 약간 눈에 눈시울이 좀 붉으시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이해는 하기 어렵지만 그 21년 동안 왕좌에 계시다가 후배가 이렇게 뛰어가는 거 보면 이게 자식 잘하네 약간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고 뭔가 그래 이제 우리 마라톤계 후배들도 이제 올라가는구나 뿌듯함도 있으실 것 같고 막 마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마라톤 뛸 때마다 한국 기록 이제 깨진다, 새로운 한국 기록이 세워질 거다. 그때 기분이 어떠냐라고 사전에 인터뷰나 이런 부분에서 기사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음 심적으로는 안 깨졌으면 좋겠다. 내 기록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저를 또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국 기록 보유자 권은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와 그냥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 권은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깨지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한 2016년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런 마음들은 조금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었던 것 같고 되게 후련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운동 선수다 보니까 안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당연히 그런 선의의 경쟁심도 있지만 또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여러 감정이 드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육상 종목도 많잖아요. 뭐 단거리도 있고 뭐 근데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사실 마라톤은 달리기가 너무나 좋았었고 그리고 제가 고향이 시골 문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포츠 종목에 대한 혜택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사실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제일 팩트는 제가 장거리를 지구력이 좋아서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서 마라톤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문경 워낙 좋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다른 운동 설비나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마라톤이고 또 더욱이 해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지구력도 많으시고. 장거리가 잘 맞으셨구나. 그래서 시작이 되셨군요. 근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2.19km 너무 긴데. 그리고 사실 체구가 그렇게 크지 그러시지 않으신데 42.19를 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5,000번은 들으실 질문 같긴 해요. 힘들 때 어떻게 참고 끝까지 뛰세요? 힘들 때 어떻게 참느냐. 이거는 사실 그때마다 다른 것 같고 지금 이제 선수 생활할 때 그때 어떻게 참았지라고
보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사실 그때 순간순간에 왔었고 순간순간 이겨냈었고 그리고 이 길이 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걸 견뎌내야지 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목표로 한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포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그냥 모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복잡한 생각보다는 단순해요. 그냥 이걸 이겨내야 된다. 그냥 이 길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42.195면 아니면 20km를 달리면 저 끝까지 난 달려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뛰는 거죠. 이 길을 선택했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냥 이겨내야 되는 거다. 오, 되게 간단하네요.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제 운동하시는 모습도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리셨던 그런 사진도 영상도 좀 함께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결 가볍게 뛰시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부담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이 되게 오롯이 느껴지는 러닝인데 그 곧 개봉하는 영화 1947 보스턴 저희가 지난주에도 저희 상클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거든요. 소개해드렸죠. 그 배우들 마라톤 장면은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임시완 배우, 그 주인공이죠. 임시완 배우의 달리기 선생님이셨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운동선수를 할 때 송기정 선생님 병문안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한국 기록 세우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병상에 누우셔가지고 내 기록을 너가 깼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선생님 그리고 서윤보 선생님도 늘 현장에서 배웠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들의 얘기를 영화로 또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 배우들의 선생님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그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임시완 배우부터 해서 거기 나오는 마라톤 보급소 선수들까지 제가 트레이닝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영화 제작 현장에서 사진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임시완 선수랑 이렇게 임시완 선수랍니다. 임시완 배우와 나란히 찍은 그런 사진도 보이고 이런 사진이네요. 와. 이럴 때 이제 이런 멘트를 할 수 있죠. 임시완 배우 성공했네. 권 감독님이랑 운동하고. 그러게요. 이렇게. 권은주 감독님께 코칭도 받고 부럽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 현장뿐 아니라 은퇴 후에 이제 요즘은 마라톤을 찾는 일반 시민분들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장을 이제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임시완 배우뿐만이 아니라 저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기만은 성공했더라고요. 나름 권은주 감독님께 배운 적이 있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선수가 아닌 시민 클럽 이런 생활체육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수 생활하면서의 꿈이었어요. 누군가를 지도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게 사실은 목표였었고 꿈이었었고 사실 꿈은 선수로서 꿈은 올림픽 메달이었지만 이제 운동생활을 하면서 나도 뭐 마라톤 클럽이나 클럽에서 되게 나보다 더 좋은 선수를 키워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마추어와 엘리트가 이제 다르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사실 국가대표를 키워내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제가 조금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환경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저의 꿈이었고 그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호흡하면서 그분들이 조금 즐겁게 오래오래 그러니까 뭔가 내일 풀코스를 뛰면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거를 오래오래 조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고 장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갔을 때 실제로 가보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달리기를 일반 시민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감독님도 그렇고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취미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마인드가 에너지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활기차고 되게 긍정적이세요. 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바나나도 주시고 주스도 주시고 하지만 자 뛰어! 아닙니다. 다 뛰어 이렇게는 안 하고 그 에너지로 다 같이 열심히 뛰는데 그 좋은 영향을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그런 어떤 건강한 어떤 그 집단의 일원이 됐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요새 젊은 층들한테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하면 예전에는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 삼아 이렇게 조깅하는 거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약간 크루라고 해서 옷도 굉장히 멋있게 차려입고 맞아요. 또 사진도 예쁘게 찍으면서 아주 밝게 막 재밌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모습 보면 또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제 우승하는 장면에 얼굴 일그러진 장면 이제 보셨지만 그거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네네. 그렇게 사실 마라톤이 주는 이제 이미지가 뭔가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인생을 비유하고 하는데 요즘의 러닝 문화는 그냥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에너지, 그 현장에 가면은 없던 에너지가 생기고 나의 새로운 활력소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런 에너지를 주니까 저 또한 그 에너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힘들게 그 현장에 오늘 어떻게 훈련을 하지? 아니면 또 많은 분들하고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들다가도 그 현장에 가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모든 게 슬슬슬 답안지 막 그냥 만점 받듯이 네,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뭐 막 걱정도 다 사라지고. 네, 맞아요. 사소한 그 걱정 같은 건 그냥 이렇게 뛰면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냥 뭐 한강에도 던지고 걱정석이 하늘로 날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뛰고 있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런 고민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외국에는 이런 클럽 활동을 하는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 실제로 나중에 이제 참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더 많대요. 이런 우리나라도 러닝 클럽 문화가 좀 잘 자리 잡고 점점 성장을 하면 취미로만 하던 사람이 선수로 국제 대회에 이제 출전도 하고 이런 게 좀 가능해질까요, 감독님? 좀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겠지만 그리고 사실 마라톤 육상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아져야지 될 것 같아요. 육상 자체가. 모든 운동의 기초기도 하지만 육상이 조금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운동을 시작을 하고 뭐 기초 체력을 키우고 난 다음에는 사실 뭐 농구나 야구, 뭐 축구 이렇게 다 선수들이 떠나가거든요. 근데 이 육상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서 아무래도 좋은 선수들이 그 현장에 남아있다 보면은 그 문화가 또 오래 갈 것이고 생활 스포츠와 딱 같이 접목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클럽 문화가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클럽 안에서 뭐 국가대표를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걸 권 감독님이 좀 이끌어 주신다면 네, 이제 제자가 또 이렇게 나가시고 하는 그런 것 저희가 나중에 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고 자, 저희가 생방송에 오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하나 질문을 더 드리면 자, 이 방송 보시고 뭐 예전에 뛰었다가 잠깐 이제 중단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가을이니까 참 뛰기 좋은 날씨잖아요. 이제 뭐 특별한 장비가 없고 이렇게 권 감독님을 만나뵐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저녁에 당장 이제 해가 좀 니엇니엇 할 때 어떻게 좀 바로 시도해보면 좋겠다. 그냥 뭐 집에 계신 주부님들이나 운동화 뭐 막 비싼 몇십만짜리 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호흡은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주의해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딱 정리를 해주면요. 어떻게 좀 바로 오늘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 줄로 요약을. 30년 하신 걸 저희가 이렇게.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 사실 그냥 앉아만 계시는 우리 일상 안에서 운동이라고는 담쌓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계단 걷기. 그냥 지하철 안에서 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지 않고 계단 걸어 올라가기. 그 갈등 크거든요. 어디로 갈지. 그렇죠. 저도 사실 오른쪽으로 가서 에스컬레이터 타지만 근데 저도 혹시 뭐 부상으로 뛰지 못할 때는 계단 걷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나가서 공원 산책 뭐 20분, 30분을 한다던가 계단 걷기를 한다던가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굽 있는 운동화보다는 그냥 굽 없는 스니커즈 같은 게 차라리 나을까요? 운동화 같은 거는 네, 아무래도 러닝이다 보니까 그냥 산책을 하실 때도 조금 쿠션이 있는 스니커즈보다는 러닝화를 러닝화 그래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집 앞에 있는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집 앞 아파트라든가 그냥 집 앞에 산책 한번 나갔다 오신다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게 이제 뛸 거야 막 어디 명품 그 스포츠 브랜드 쫙 입고 막 무슨 잴 수 있는 위성 기능 있는 GPS 시계 차고 막 선글라스 끼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 내려서 에스컬레이터 선택하지 말고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고 집 앞에 운동장, 뭐 아이가 다니는 운동장, 뭐 공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조금 더 달리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습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자,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데요. 달려볼까 생각만 했던 분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이렇게 실천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요. 지금까지 마라톤의 전설 권은주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3번 탑승자 성별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자, 오늘은 셀럽이 되고파님 그리고 정부자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상크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네, 큰 일교차에 또 가을 비까지 오늘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